감히 내년 따위가 내 귀한 아들한테 손을 대? 이 미친년아,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군 중사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계급은 곧 법이었고 군부대 안에서 자신의 아들은 그 어떤 규율보다 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바로 그 장군이 뺨을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여군 중사 앞에서 사색이 되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여단장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여단 쌍호부대의 창설 기념일.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광활한 연병장의 흙먼지를 잠재우고 있었다. 연병장 한편에는 완벽하게 도열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냈고 반대편에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캐노피와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엄숙한 조화와 대비 속에서 부대는 1년에 단 한 번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본부군무대 대대장 박성훈 소령은 아침 대바람부터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 전체를 훑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서 특공무술 시범 장비의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그의 부하, 본부군무대 행정보급관 한지민 중사였다. 아, 저 한중사. 그거 내가 다른 간부 시켜도 되는데. 왜 한중사가 직접? 박성훈 소령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다가갔다. 그는 이 부대로 부임한 첫날 한지민 중사의 인사 기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 합참의장의 외동딸. 그것은 부하가 아니었다. 부대에 모셔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한지민은 장갑을 낀 손으로 K2 소총의 공위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대대장님, 제 임무는 행사장 총괄 안전 통제입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저 FM 군인의 표본이라 생각하겠지만 박성훈 소령에게는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 무겁게 들렸다. 그는 알겠다는 말 대신 어허. 그래. 수고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라며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물러섰다. 오전 9시.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관용차에서 내렸다. 그는 다음 달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연병장에 도착하자마자 한지민 중사를 향했다. 그리고 그는 박성훈 소령이 한지민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무사히. 김진철 준장 역시 알고 있었다. 저 독사 같은 한 중사가 누구의 딸인지. 그는 그녀가 이 부대로 전입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에 전화를 걸어 이건 무슨 의도냐고 따져 물을 뻔했다. 자신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먼저 와서 뭐 했어요? 나 에스코트도 안 하고. 바로 그때 모든 긴장의 근원인 여단장 부인 오혜영이 등장했다. 그녀는 요란한 명품 트위드 재킷에 아슬아슬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보자마지고 굳은 표정으로 달려오지 않는 것에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다. 왔어? 운전병이 잘 모셔다 줬지? 그게 문제예요? 당신 지금 내가 안 보이고 저기 저 한 중사만 보여? 오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김진철 준장의 귀를 찔렀다. 그녀는 몰랐다.
남편이 그리고 박성훈 소령 같은 부하들이 왜 젖싸가지 없고 젊은 여군 중사에게 쩔쩔매는지. 그녀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결론 내렸다. 전현이 여우짓을 해서 내 남편을 홀렸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흑심을 품었거나. 그녀의 질투와 오해는 한지민 중사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한지민이 남편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꼬리를 치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 저 곰 같은 박소령 좀 봐. 저 중사 앞에서는 아주 살살 녹네. 꼴불견이야. 오혜영이 경멸적으로 뇌까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뿌리친 아들 김민준이 연병장으로 뛰쳐나갔다. 김진철 준장의 악몽이 그렇게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기념식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김진철 준장이 연단에 올라 자랑스러운 부대의 역사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도 눈으로는 객석에 앉은 아내와 아들을 그리고 연병장 부석에 선 한지민 중사를 번갈아 힐끔거렸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혜영은 남편의 연설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다른 대대장 부인들을 모아놓고 글쎄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라며 수다를 떠느라 아들 김민준이 휴대전화를 내팽개치고 사라진 것조차 몰랐다. 김민준의 첫 번째 목표는 음향 통제 부스였다. 지지직, 삐익. 연병장 전체의 스피커가 고막을 찢을 듯한 하울링을 토해냈다. 김진철 준장의 연설이 끔찍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장병들의 대열이 움찔했고 내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뭐야? 김진철 준장은 연설을 멈추고 불같이 경로한 눈으로 음향 부스를 쏘아보았다. 통신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갔고 믹서 앞에서 신나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여단장의 아드님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를 만지지도 꾸짖지도 못했다. 바로 그때 한지민 중사가 달려와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채듯 들어올려 부스에서 끌어냈다. 학생,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박성훈 소령이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달려왔다. 그는 오혜영을 막아서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민을 말리러 달려왔다. 한중사. 아니, 내가 할게. 학생 이리 줘. 오혜영은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다. 한지민이 자기 아들을 거칠게 끌어낸 것,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박소령이 자신이 아닌 한중사를 먼저 챙기며 쩔쩔매는 모습을. 어머, 제가 지금 내 아들한테 손 뗀 거야? 오혜영이 달려왔다. 박성훈 소령이 그녀를 막아서며 어색하게 웃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비켜요, 박소령. 오혜영은 박성훈을 밀치고 한지민 앞에 섰다. 한중사,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 지른 거야? 그리고 저 박소령은 왜 당신한테 쩔쩔매? 당신들 무슨 관계야? 이것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백한 질투와 적의가 담긴 신문이었다. 한지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사모님, 아이가 고가의 군 장비를 파손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데 내 남편 부하가 당신 앞에서 벌벌 기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사과도 안 해? 김진철 준장이 연단에서 이쪽을 향해 여보, 제발,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오혜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는 내 남편까지 당신을 감싸?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단장을 홀린 여우야? 한지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모님, 지금 하신 말씀 명백한 모욕입니다. 모욕? 웃기네. 두고 봐.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남편한테 당신이 어떤 년인지 똑똑히 물어볼 테니까. 오혜영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돌아섰다. 박성훈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한 중사 제발 그냥 피해 있어 응? 한지민은 땀에 젖은 상관을 경멸하듯 바라보고는 흙먼지를 털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김진철 준장은 연설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가장 요란하게 찾아온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특공무술 시범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격파 시범을 위해 대기 중이던 병사들 옆 거치대에는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멸시와 꾸지람에서 다시 탈출한 김민준이 이번에는 그 총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총이다. 진짜 총. 시범조의 조교인 이 병장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악하며 소리쳤다. 위험해. 학생 멈춰. 거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 누구도 여단장의 아들에게 감히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이는 조교를 비웃듯 지나쳐 가장 가까이 있던 K2 소총의 총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까 본부석에서 본 군인들처럼 방아쇠 울 안으로 작은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했다. 안 돼. 이 병장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총을 거치대에서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총구가 아슬아슬하게 아이의 얼굴과 주변 병사들을 향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짝! 하지만 그 소리는 총성이 아니었다. 모든 소동을 예의주시하던 한지민 중사가 달려와 총을 만지려던 아이의 손등을 거세게 내리친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아파, 아파, 앙. 김민주는 손등을 감싸 쥐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강력한 고통에 아이는 자지러지듯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오혜영을 불러들이는 신호였다. 방금 전에 모욕감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던 오혜영은 자신의 아들이 저 미운 여우년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하자 드디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야! 이 미친년이! 오혜영은 하이힐이 부러져라 달려와 그 반동을 실어 있는 힘껏 한지민 중사의 뺨을 후려쳤다. 짝! 이번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한지민의 방탄모 턱끈이 끊어질 듯한 충격에 고개가 돌아갔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시간이 바람이 멎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공포였다. 박성훈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연단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걸어오던 김진철 준장은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숨이 멎었다.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진급? 소장? 그런 것은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자신의 인생이 방금 저 손바닥 소리와 함께 끝장났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장군이라는 명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혜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남편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던 저 여우년의 길을 꺾었다고 생각했다. 봤어? 이년아. 감히 누굴 건드려. 내가 내 남편 꼬리 쳐서 빽이라도 생긴 줄 알아? 이 부대에선 내가 법이야, 이 쌍년아.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한지민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다시 손을 올렸다. 하지만 한지민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이미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탁 하고 뱉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혜영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저 멀리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서 있는 남편 김진철 준장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무전기를 잡았다. 본부. 여기는 행사장 통제관 한지민 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코드 원 상황 발생.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반복한다.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그녀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단 본청은 물론 이 부대의 모든 지휘 통제망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현 시간부로 가해자를 군인 폭행 현행범으로 간주. 또한 지휘관의 명백한 관리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 확인. 헌병대.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출동 바람. 이상.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 가장 차갑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김진철 준장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지민 중사의 무전은 여단 본부 지휘통제실의 모든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렸다. 코드 원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헌병대 지금 즉시 출동 바람. 지휘통제실에 앉아있던 당직 사관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전이 모든 통신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지민 중사가 여단장 사모님을 현행범으로 당직 사관 지금 무전 내용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한 중사님 육성이 그들은 우왕좌왕할 틈도 없었다. 지통실 규정상 코드 1이 발령되면 당직 사관은 즉시 헌병대에 통보하고 상급부대 지휘통제실의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당직 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헌병대와 사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병장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한지민은 무전기를 놓은 채 피가 밴 입술을 닦아내고 시퍼렇게 멍들기 시작하는 뺨을 그대로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오혜영을 노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을 응시했다. 이제 당신 차례라는 듯한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었다. 오혜영은 처음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미친년이 지금 헌병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었다. 헌병. 2년이 돌았나? 헌병이 오면 내년이 날 때렸다고 내가 말할 거야. 아니, 내년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할 거야. 여보, 당신 뭐해? 전현 당장 안 잡아놓고. 하지만 김진철 준장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도 한지민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뇌는 합참의장이라는 네 글자에 마비되어 지휘라는 기능을 상실했다. 끝났다. 내 진급 내 군 생활 아니, 내 인생이 저 여자의 손찌검 한 방에.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아내를 말리지도 부하를 보호하지도 이 사태를 수습하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공포에 질린 민간인 1호에 불과했다. 박성훈 소령은 이미 연병장 구석의 K9 자주포 뒤편으로 달려가 위에까지 토해내고 있었다. 우액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그는 한지민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그 어떤 쉴드도 불가능한 공식 무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단 헌병대 순찰 차량 2대가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헌병대장인 박진수 소령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당직 사관으로부터 한지민 중사, 여단장 사모님 폭행으로 헌병 출동 요청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뺨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한지민 중사. 그 옆에서 여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여단장 사모 오혜영. 그리고 영혼이 가출한 듯 멍하니 서 있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 박진수 헌병대장은 그 순간 자신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진철 준장이나 박성훈 소령과는 달리 한지민 중사의 배경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었다. 현역 군인이, 그것도 독사로 유명한 FM 부사관이 공무 수행 중에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여단장 사모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오혜영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헌병대장이야? 잘 왔어. 전현 당장 잡아넣어. 저 미친년이 내 아들 손목을 부러뜨리려고 하고 나까지 폭행했다고. 한지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멍든 뺨을 가리켰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총을 만지려 했던 김민준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아이는 이미 겁에 질려 울음을 그친 채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박진수 헌병대장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규정대로 행동해야 했다. 한지민 중사 의무대로 가서 상처부터. 거부합니다. 한지민이 잘났다. 지금 이 현장을 이탈하면 제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병의 공식적인 사진 채증과 진술서 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폭행 혐의로. 뭐? 내까짓게 감히 날. 여보, 당신 저 새끼 안 잘라? 박진수 헌병대장은 김진철 준장을 바라보았다. 지휘관의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 준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박소령 잘 처리하게 라는 말만 더듬거렸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었다. 책임 회피였다. 헌병대장은 깨달았다. 여단장이 이 사태를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관료적인 조치를 취했다. 알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본 사건 현장을 보존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 조치합니다. 김진철 여단장님은 본 사건의 이해관계자로 간주 본 수사에서 일체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하가 아닌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의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충성. 12여단 헌병대장입니다. 코드 1 상황 보고. 여단 창설 기념일 행사 중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뺨 부상 및 출혈. 가해자 현장 소란 중. 여단장 지휘 불능 상태로 판단됨. 상급 부대의 즉각적인 개입 및 수사 이첩을 요청합니다. 그의 이 보고는 김진철 준장에게 내려진 1차 사망 선고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즉 D1일, 제12보병 여단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처럼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어제 행사는 헌병대의 출동과 동시에 중단되었고 모든 민간인 방문객은 강제 퇴장 조치되었다. 오혜영은 헌병대에 의해 관사로 강제 격리되었고 한지민 중사는 헌병대장의 지시로 여단 의무대에 입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명, 안면부 타박상 및 고막 손상 의증. 전치 3주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여단에는 상급 부대인 제5군단 사령부의 감찰참모와 헌병대 수사과장이 직접 들이닥쳤다. 군단장은 새벽에 이 보고를 받고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를 했다고 전해진다. 자네 미쳤나? 아니면 내 군 생활을 끝장내려고 작정했나? 내 관할에서 의장님 따님을 자네 마누라가 그랬다.
군단장은 당연히 자신의 관할 구역 내 특수관리 인원인 한지민 중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김진철 준장에게 그녀가 부임할 때 내 임기 중에 저 중사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너와 나는 같이 군복 벗는다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뺨이 터지고 고막이 손상될 뻔한 것이다. 군단 감찰팀의 조사는 여단 헌병대의 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여단장 집무실의 문을 예고 없이 열고 들어갔다. 김진철 준장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잿빛이 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김 준장. 어제부로 여단 지휘권은 참모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아는데 왜 아직 집무실에 있나? 군단 감찰 참모의 싸늘한 목소리에 김 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제 행사 촬영 원본, CCTV 파일, 당직 근무 일지, 그리고 한지민 중사 무전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게. 아니, 우리가 가져가지. 그리고 김 준장은 지금부터 군단 사령부로 이동해 주셔야겠네. 군단장님께서 자네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시거든. 그것은 지옥으로의 소환이었다. 같은 시각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은 의무실에 입원해 있는 한지민 중사를 찾아갔다. 그는 누구처럼 의자를 빼주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정중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 중사, 몸은 좀 괜찮나? 군단 헌병대에서 공식 진술을 받으러 왔네. 한지민은 붕대를 감은 뺨으로 어제와 똑같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어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가해자 오혜영 씨가 이전부터 저에게 보였던 비정상적인 적대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비정상적인 적대감? 네. 오혜영 씨는 제가 여단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오해하고 있었으며 어제 폭행 이전에도 여우년 남편 꼬리 친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가한 바 있습니다. 어제의 폭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그릇된 질투심에 기반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수사과장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진술이었다. 단순 폭행이 아닌 동기가 명확한 악의적 범죄. 그리고 그 동기가 여단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오해라면 이것은 김진철 준장의 품위 유지 문제까지 직결되는 것이었다. 알겠네. 한 중사의 진술, 빠짐없이 기록하지. 군단 조사팀은 단 하루 만에 모든 조사를 마쳤다. 그들의 보고서는 그날 오후 육군본부로 즉각 보고되었다. 사건 발생 뒤2일 계룡대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군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읽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릇된 질투심에 기반한 고의적 폭력, 지휘관의 현장 지휘 포기 및 책임 회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육군 전체의 기강 문제이자 합참의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군단선에서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용산의 합참의장실 직통 전화를 걸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 대장 이철우입니다. 의장님. 이 총장. 무슨 일인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이철우 대장은 그 고요함 속에서 태풍의 눈을 보았다. 의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어제 12여단에서 한지민 중사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았네. 짧은 대답에 이철우 대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즉각 군단 감찰팀이 조사를 완료했으며 가해자인 여단장 부인은 민간 검찰에 송치하고 김진철 준장은 이 총장. 한기수 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내 딸이 군인으로서 군법에 따라 보호받기를 원했네. 하지만 자네의 육군은 그것에 실패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죽을 죄는 김진철 준장이 지은 것이지. 나는 이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규정대로 처리되길 바랄 뿐일세. 고요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군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내 부하가 그것이 내 딸이든 누구든 민간인에게 뺨을 맞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게. 그게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전부일세. 딸깍. 전화가 끊겼다. 이철우 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10초간 숨을 몰아쉬었다. 합참의장은 파면이나 징계 같은 단어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규정대로 하라는 그 말이 김진철 준장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즉시 인사사령관을 호출했다. 인사사령관. 김진철 준장.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게.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감찰실장, 법무실장 다시 불러. 의장님께서 규정대로 하라고 하셨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12여단 작년도, 재작년도 부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김 준장이 쓴 판공비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 규정대로.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한지민 중사의 뺨 한 대로 시작된 나비 효과는 육군 본부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제12보병 여단과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제12보병 여단은 더 이상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부대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지휘권은 정지되었고 여단 참모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상급부대에서 내려온 이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팀의 1차 조사가 끝난 다음 날 김진철 준장이 두려워했던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규정대로 하라는 명령은 김진철의 모든 것을 털어내라는 암호였다. 육군 본부 감사실 소속의 회계 전문 군무원들과 베테랑 감사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12여단에 도착했다. 그들은 헌병대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단 본청의 가장 큰 회계 사무실을 통째로 압수하듯 넘겨받아 그곳을 야전 지휘소로 삼았다. 그들의 목표는 폭행 사건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김진철 준장이 이 부대에 부임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돈과 권력의 모든 흔적이었다. 감사팀장인 배철호 대령은 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김진철 준장과 육사 동기였지만 사적인 감정 따위는 0.1g도 없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 임무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지난 3년간의 제12보병여단 지휘관 판공비, 부대 운영비, 복지, 기금,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 유류 사용 현황, 그리고 공관 관리비까지 모든 원본 대장과 전산 기록을 대조한다. 단 10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감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터진 것은 관용차 사적 유용이었다. 오혜영은 여단장 전용 1호차 외에 부대 지원용으로 배정된 2호차를 자신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했다. 운전병의 근무 일지에는 사단 사령부 업무 협조, 인근 부대 지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감사팀이 확보한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유류 결제 카드 내역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고합니다. 10월 12일 14시 근무 일지상 목적지는 5군단 사령부. 실제 하이패스 기록 서울 강남 청담동 명품관 인근 주차장 결제 내역 확인되었습니다. 당일 유류비 약 15만 원. 복귀 시간 23시. 10월 17일 목적지 춘천복지회관. 실제 하이패스 기록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1박 2일. 운전병 호텔 인근 모텔에서 숙박 대기. 전부 부대 운영비로 결제되었습니다. 배철호 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운전병 진술 확보해. 오혜영의 지시 내용,
녹취나 문자 기록 있는지 전부 확인해. 두 번째는 공관병 사적 운용이었다. 오혜영은 공관병들을 자신의 개인 하인처럼 부렸다. 김진철 준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공관병들의 휴대전화는 이미 군단 헌병 때가 확보한 뒤였다. 그 안에는 오혜영이 보낸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오후 3시까지 내 샤넬 백드라이 맡겨놔.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손님 오시니까 너희 엄마한테 부탁해서라도 랍스터 10마리 구해와. 돈은 나중에 줄게. 민준이 숙제 좀 대신 해줘. 글씨 똑바로 안 쓰면 죽는다. 세 번째가 결정타였다. 부대 복지 기금 횡령 의혹이었다. 여단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오혜영의 사교 파티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팀장님, 이상한 영수증입니다. 장병 체육대회 격려품으로 500만 원이 결제되었는데 같은 날짜에 오혜영 사모님이 주최한 군인 가족 바자회 다과 비용으로 500만 원어치의 최고급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 두 영수증의 발행 시간이 10분 차이입니다. 바꿔치기군. 장병들 과자 산다고 돈을 빼내서 자기 파티 비용으로 쓴 거다. 당장 그 과자 세트 구매했다는 업체 실존하는지 확인하고 납품 내역 가져와. 감사팀이 12여 단을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는 동안 사건의 당사자들은 각기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진철 준장은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의 대기 발령 장교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곳은 복도 맨 끝, 창고 옆에 위치한 아무도 찾지 않는 방이었다. 그 방에는 그와 같이 사고를 치고 보직 해임된 다른 대령, 중령들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아침 9시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오후 5시까지 의미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 퇴근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이었다. 그의 모든 나이는 그를 버렸다. 그가 진급을 위해 술을 사 먹이고 경조사비를 뿌렸던 육사 동기, 선배, 후배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공포에 질려 군단장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버려졌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그는 12여 단에서 벌어지는 감사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오혜영은 민간 검찰로 송치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군의 최고 위층을 건드린 사건이라 민간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당장 나 변호사 선임해줘. 나 김앤장 아니면 안 써. 그리고 그 미친 한지민년 당장 무고죄로 고소해버려. 수화기 넘어 김진철 준장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여보, 우리 끝났어. 뭐? 뭐가 끝나? 당신이 별 달고 뭐 했어? 그깟 중사년 하나 못 이겨서. 당장 육군 참모 총장한테 전화해서. 그년 아버지가 합참의장이야. 뭐라고? 그 한지민 중사 아버지가 한기수 대장이라고. 이 미친년아. 내가 내 군 생활을 아니 내 인생을 내 손바닥으로 날려버렸다고. 오혜영은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합참의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그제야 그녀의 멍청한 두개골을 강타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의 뺨을 때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변호사고 뭐고 집안에 있는 모든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남편의 횡령 혐의와 연관되어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박성훈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그는 한지민 중사가 자신의 인사 기록을 들고 와 소령님을 살리고 죽이는 건 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김진철 준장의 탓으로 돌렸다. 여단장님의 강압적인 지시가 무서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은 일부 참작되었다. 사건 발생 3주 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첫째, 오혜영. 그녀는 민간 법원 1심 재판에 넘겨졌다. CCTV라는 명백한 증거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검찰의 구형이 더해졌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남편이 이미 군에서 몰락하여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판결 직후 전군에 공문을 하달했다. 오혜영 씨 민간인. 군인 폭행 및 군 기강 문란 사유로 전군 모든 부대 및 군 관련 복지 시설 일체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를 명함. 그녀는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둘째, 박성훈 소령. 그는 지휘 부적절 및 상관의 부당한 명령 묵인 혐의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군복을 벗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견책이라는 주홍글씨는 그의 인사 기록에 영원히 남아 다음 해 중령 진급 심사에서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탈락시켰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깨닫고 다음 해에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냈다. 셋째, 김진철 준장.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가장 잔혹했다. 폭행 방조 혐의는 오히려 가벼웠다. 감사팀이 밝혀낸 부대 복지 기금 횡령, 관용차 사적 유용, 직권 남용 등 수십 개의 비위 사실이 그의 목을 졸랐다.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고려했으나 군의 명예를 생각해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척했다. 징계 강등. 이것은 군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는 별을 떼고 다시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계급장을 달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전역할 수도 없었다. 군은 그를 대령 계급으로 육군 내 최악의 한직인 육군 인쇄창 관리과장으로 발령 내버렸다. 그는 남은 군 생활 2년 동안 매일 아침 대령 계급장을 달고 출근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사무실에서 종이 재고나 세며 보내야 했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소장 진급은커녕 그는 준장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초라한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지민 중사는 3주의 병가가 끝나자마자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뺨에 남았던 멍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흔은 부대 전체에 깊게 새겨졌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은 그녀를 부대의 왕처럼 모시려 했지만 한지민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사건 발생 2달 뒤 정식 절차를 최전방 GOP 대대로의 전출을 신청했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던 날 새로운 여단장과 박성훈 소령의 후임자가 나와 그녀를 배웅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어색한 경례를 받으며 묵묵히 집차에 올랐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가 지켜낸 작은 원칙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던 썩은 뿌리를 마침내 뽑아낸 것이다. 그녀가 떠난 제12보병 여단에는 한 가지 철칙이 생겼다고 한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금지한다. 그리고 본부 군무대 행정보급관에게는 절대 복종한다.